아니요. 인간과 병원체 사이에 격화되는 진화적 경쟁 관계. 병영군 쪽의 이해관계를 중립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그 정도로 해두자. 이제 우리 자신의 이기적 이해관계, 즉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저 못된 병원군들을 죽여 없애는 문제로 돌아가자. 감염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반응은 열을 내리는 것이다. 발열에 대해서도 우리는 흔히 질병의 증상이라고만 생각한다. 마치 아무런 기능도 없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우리 체온은 유전적으로 조절되며 결코 아무렇게나 변하지 않는다. 세균 중에서는 우리 몸보다 열에 더 예민한 것들도 있다. 그러므로 체온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그런 병원군들은 우리보다 먼저 죽는다. 또 하나의 일반적 반응은 면역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백혈구를 비롯한 우리의 세포들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들을 능동적으로 찾아내 죽인다. 우리 몸은 우리를 감염시킨 특정한 세균에 대항하는 항체를 형성하므로 일단 치유된 뒤에는 다시 감염될 위험이 적어진다. 물론 경험으로 알듯이 인플루엔자나 보통 감기 따위의 질병에 대한 우리의 저항력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서 결국 다른 그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홍역, 볼거리, 풍진, 백일해 그리고 지금은 정복된 천연두 등의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 감염으로 자극을 받아서 생긴 항체가 평생 면역성을 준다. 바로 이것이 예방접종의 원리다. 죽거나 약화된 균종을 접촉함으로써 질병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도 항체 생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영리한 세균들은 인간의 면역성에 굴복하지 않는다. 어떤 세균은 우리의 항체가 인식하는 세균의 분자 구조, 이른바 항원을 변화시키는 속임수를 쓴다. 가령 인플루엔자는 새로운 균종을 진화하거나 재생하여 항원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설령 2년 전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사람이라도 올해 새로 나타난 다른 균종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말라리아와 수면병을 항원으로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더욱 골치 아픈 녀석들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바로 에이즈다. 이 병원균은 한 환자의 몸속에서도 계속 새로운 항원을 진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 환자의 면역 체계를 압도해 버린다. 인간의 가장 느린 방어 반응은 자연 선택에 따른 반응이다. 이것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갈 때 인간의 유전자 빈도를 변화시킨다. 어떤 질병이든 대개 남들보다 유전적으로 저항력이 더 큰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어떤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 특정 세균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특정 병원체에 자주 노출된 인구 집단에서는 그 병에 저항하는 유전자가 가진 개체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유전자를 찾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은 생존하여 후손에게 자기 유전자를 물려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렇다고 해서 위로가 될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진화적 반응은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에 취약해서 당장 죽어가는 개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한 집단 전체를 본다면 이 반응 덕분에 그만큼 그 병원체부터 안전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유전적 방어 작용의 예는 아프리카 흑인, 아슈케나지 유대인, 독일, 폴란드,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세계 유대인의 80%를 차지한다. 북유럽인을 각각 말리아 결핵 세균성 설사병에서 보호해주는 물론 대가가 따르지만 겸상 적혈구 유전자, 겸상 적혈구성 빈형을 일으킨다. 테이삭스병 유전자, 흑내장 가족성 백치를 만든다. 낭포성 섬유증 유전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이 어떤 생명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 대개는 서로 안전하다. 가령 벌새의 경우 인간도 벌새도 병들지는 않는다. 인간과 벌새는 서로에 대한 반응 능력을 진화할 필요가 없었다. 이와 같은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벌새들이 인간에게 의존해 새끼를 퍼뜨리거나 인간의 몸을 먹이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벌새들은 꿀과 곤충을 먹도록 진화되었고 스스로 날개를 움직여 이런 먹이를 찾는다. 그러나 세균은 인간의 몸속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진화되었으며 피해자가 죽거나 저항할 때 새로운 피해자 몸으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짓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병원균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서 피해자로 옮겨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진화시켜야 했다. 이러한 수법 중에는 인간이 흔히 질병의 증상으로 경험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인간 나름대로 대응 방법을 진화해왔고 병영군들은 다시 거기에 대한 대응 수법을 진화시킨 것으로 대체해왔다.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병원체들은 점점 더 격화되는 진화적 경쟁 관계 속에서 서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패배의 대가는 어느 한쪽의 죽음이며 자연 선택이 심판을 받는다. 지금부터 이 경기의 형태를 살펴보자. 전격적이냐, 게릴라전이냐, 대중성 질병의 공통된 감염 특징, 어느 한 지역에서 특정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의 수에 헤아리면서 그 숫자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결과는 질병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다. 가령 말라리아나 십이지장충의 경우 감염 지역에서는 어느 해에 어느 달을 보내더라도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유행병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환자가 전혀 없다가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나타나고 다시 환자가 없는 기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유행병 중에서도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는 낯익은 질병은 바로 인플루엔자다. 이 병원권은 있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특히 괴로운 해가 있게 마련이다. 물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멋진 한 해가 기억되지만 콜레라의 경우는 그 간격이 더 넓다. 20세기 들어 신대륙에서 처음으로 콜레라가 유행한 것은 1991년 페루에서였다. 오늘날에도 인플루엔자나 콜레라가 유행하는 신문 일면에는 크게 다루지만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던 것이 각종 유행병이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했던 유행병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2,1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인플루엔자였다. 흑사병 썬페스트는 1346년에서 1352년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한다. 일부 도시에서는 이 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70%에 달했다. 캐나다 태평양 철도, 밴쿠버, 몬트리올 각 대륙 횡단 철도가 서스캐쳐 원주에 건설했던 1880년대 초 백인들이나 그들의 병영굴에 노출된 적이 별로 없었던 이 지역 아메리카 원주민은 결핵 때문에 연평균 9%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죽어갔다. 토스. 환자들이 꾸준히 조금씩 나타나지 않고 이따금씩 유행병으로 찾아오는 전염병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질병들은 감염된 환자 한 사람으로부터 그 부근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로 비교적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전파되어서 단기간에 전체 인구가 질병에 노출된다. 둘째, 급성병이므로 단기간에 죽거나 완치된다. 셋째, 운 좋게 회복되는 사람들에게는 항체가 형성되어 면역성이 생기므로 그때부터 꽤 오랫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그 질병이 재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질병들은 대체로 인간에게만 발생한다. 유행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대개 토양이나 다른 동물의 몸속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소화기의 급성 유행병으로 우리에게 낯익은 홍역, 풍진, 볼거리, 천연두 등도 이 네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 특성이 갖춰졌을 때 유행성 질병이 일어나는 까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질병의 유행 과정을 단순화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균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증상도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금방 한 지역의 인구 집단 전체가 모두 감염되어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죽거나 아니면 회복되어 면역성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세균은 살아있는 사람의 체내에서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은 당분간, 즉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서 취약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외부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면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할 때까지 자취를 감춘다.
이 같은 질병들이 유행병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서양의 페로 제도에서 유행한 홍역의 역사가 고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페로 제도에서는 1781년에 홍역이 극심하게 유행했다가 사라지면서 한동안은 전혀 발병하지 않았는데 1846년에 감염된 목수 한 명이 덴마크에서 출항한 배를 타고 도착하면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3개월 사이에 페로 제도의 전체 인구가 7,782명, 전체 인구가 홍역에 걸려 죽거나 회복되었으며, 홍역 바이러스는 다시 소멸하여 다음 유행기까지 자취를 감추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역은 인구 50만 명 이하인 집단에서는 소멸하기 쉽다. 인구가 그보다 많아야만 질병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닐 수 있고, 원래의 감염 지역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수의 아이들이 새로 태어날 때까지 그곳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페로 제도의 홍역에서 나타난 현상은 우리에게 낯익은 전 세계 각종 급성 전염병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 전염병들은 인구가 충분히 많고 밀집되어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즉, 감염시킬 새로운 아이들이 적당한 시기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홍역이나 그 비슷한 질병들을 일컬어 대중성 질병이라고 한다. 소규모 인간 집단은 질병에 취약하다. 수렵 채즈민이나 화저민의 소규모 무리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대중성 질병이 존속할 수 없다. 가령 근대에 와서 아마존 인디언이나 태평양의 도서 주민들에게 닥친 비극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부로부터의 방문객 한 사람이 들여온 유행병 때문에 작은 부족 전체가 거의 전멸할 수도 있다. 그 부족에는 그 세균에 대한 항체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1902년 겨울에 포경선 액티브호의 한 선원 때문에 이질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세틀러 뮤트족 에스키모 56명 중에서 51명이 죽고 말았던 경우가 이러한 예다. 이들은 캐나다 북극 지방의 사우샘프턴 섬에서 매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홍역을 비롯한 몇 가지 소아병은 어린이보다 어른들에게 더 치명적이며 소부족에 속한 성인들은 모두가 이들 질병에 취약하다. 그와 대조적으로 현대의 미국인들은 성인이 되어 홍역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이미 홍역을 앓았거나 백신 주사를 맞았기 때문이다. 소부족의 대다수 인구를 죽인 후에는 유행병도 사라진다. 소부족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유행병을 존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전염시킬 유행병을 진화시킬 수도 없다. 그렇다고 소규모 인구 집단에서는 전염병이 전혀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전염병은 있지만 특정한 유형일 뿐이다.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동물의 몸이나 토양 속에서도 살 수 있어서 소멸되지 않고 언제든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의 야생 원숭이가 옮긴다. 이 원숭이들은 언제든 아프리카의 시골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대서양의 노예 무역을 통해 다시 신대륙의 원숭이들과 사람들을 감염시켰다. 소규모 인구 집단에 존재하는 또 다른 유형의 감염병은 나병이나 혈관종 같은 만성병이다. 이런 질병은 그 피해자가 죽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므로 피해자는 오랫동안 세균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소부족의 다른 구성원들을 감염시킨다. 나는 1960년대에 유기니 고지대의 카리무리
카리무이 바심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나병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자그마치 40% 정도였으니 말이다. 토스. 마지막으로 소규모 인구 집단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면역성을 가질 수 없는 각종 감염증에 대해서도 취약하다. 이런 질병은 일단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이라도 다시 감염될 수가 있다. 십이지장충을 비롯한 많은 기생충들이 그렇다. 고립되어 있는 소규모 집단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같은 유형의 질병들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질병일 것이다. 인류의 진화사에서 처음 수백만 년 동안, 즉 인류 전체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기간에도 인간은 그런 질병들을 충분히 진화시키고 존속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질병들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야생 친척인 아프리카의 대형 유인원들에게도 발병하거나 유인원들이 앓는 질병과 유사하다. 그와 대조적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대중성 질병들은 반드시 대규모의 조밀한 인구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구 집단은 약 10,000년 전에 농업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도시의 발생과 더불어 가속화되었다. 실제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전염병들이 처음 나타난 것은 놀라울 만큼 최근의 일이다. 천년두는 BC 1600년 경이었고 이집트 미라의 마마 자국에서 추론한 연대, 볼거리는 BC 400년경, 나병은 BC 200년경, 소아마비가 처음 유행한 것은 1840년, 그리고 에이즈는 1959년이었다. 세균들에게 행운을 안겨준 농경과 도시의 발생, 농업의 발생이 왜 대중성 전염병의 진화를 촉발시켰을까?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앞서 언급했듯이 농업은 수렵 채집 생활보다 훨씬 더 높은 인구 밀도, 대략 10배에서 100배를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렵 채집민들은 야영지를 자주 옮기므로 그때까지 세균이나 기생충, 유충들이 잔뜩 축적되어 있던 분뇨 더미를 남겨두고 훌훌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농경민들은 정주영 생활을 하면서 오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 한 사람의 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식수 속으로 옮겨가기도 쉽다. 어떤 농경민들은 자기들의 똥과 오줌을 모아서 사람들이 일하는 밭에 비료를 뿌려 그 분뇨 속에 섞인 세균이나 기생충이 더욱 쉽게 새로운 피해자를 감염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든다. 관계농업과 물고기 양식은 주혈흡충증을 옮기는 달팽이에게, 그리고 인간이 분뇨 섞인 물속을 걸어 다닐 때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흡충류에게 이상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정주영 생활을 하는 농경민들을 포위하는 것은 그들의 분뇨뿐 아니라 사람들이 저장해 놓은 식량에 이끌려와서 질병을 퍼뜨리는 설치류도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농경민들이 숲을 베어낸 개간지는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들에게 이상적인 번식지가 된다. 이렇게 농경의 발생이 세균들에게 큰 행운이었다면 도시의 발생은 더 큰 행운이었다. 전보다 더욱 조밀한 인구가 전보다 더욱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도시 인구는 20세기 초에 들어와서야 마침내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대중성 질병으로 끊임없이 죽어가는 도시 거주자들을 보충하기 위해 시골의 건강한 농부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와야 했다. 세균들에게 또 하나의 행운은 세계 교육으로의 발달이었다. 그로 인해 로마 시대에는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세균 번식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에 드디어 천연두가 안토니우스 병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에 도달했고, 그 결과 AD 165년에서 180년에는 수백만 명의 로마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마찬가지로 흑사병도
유스티니아스 병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처음 나타났다. 그러나 흑사병이 유럽을 본격적으로 뒤흔든 것은 1346년의 일이었다. 그 당시 중국과의 육상 무역을 위한 새로운 교역로가 뚫리면서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던 중앙아시아로부터 벼룩이 우글거리는 모피들이 유라시아의 동서축을 따라 유럽으로 신속하게 운반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제트기가 있으므로 인간의 전염병이 지속되는 시간이면 제 아무리 긴 대륙간 항로라 하더라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 그 덕분에 1991년 어느 날 아르헨티나 항공 소속의 여객기 한 대가 페루 리마에 기착했다가 콜레라에 감염된 수십 명의 승객을 싣고 거기서 4,800km도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같은 날 도착하게 되었다. 미국인들의 세계 여행과 미국으로의 이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은 또 하나의 도가니가 되어가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인종과 문화의 도가니가 아니라 예전에는 머나먼 이국의 질병일 뿐이라고 생각하던 온갖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이 마구 뒤섞인 세균의 도가니가 되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질병들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아무튼 인구가 충분히 많아지고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국한된 대중성 질병을 진화시키고 존속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는 하나의 모순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같은 질병들이 이전에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때 이후에 진화되어 새로운 질병으로 탄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질병들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질병을 일으키는 이들 세균에 대한 분자 연구를 통해 최근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많은 세균들에 대해 분자 생물학자들은 이제 각 세균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역시 대중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다. 다만 우리의 각종 가축이나 애완동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유행병은 동물의 경우에도 대규모의 조밀한 집단을 필요로 하며 아무 동물이나 무차별로 괴롭히지 않는다. 즉, 대중적 전염병을 대체로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동물들의 국한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나 돼지 같은 사회적 동물을 가축화시켰을 때 이 동물들은 이미 그러한 유행병에 걸려 있었으므로 그 세균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토스. 예를 들어 홍역 바이러스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우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이 지독한 유행병은 소를 비롯하여 많은 야생 반추, 포유류를 감염시키지만 인간은 우역에 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소도 홍역에 걸리지 않는다. 홍역 바이러스와 우역 바이러스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곧 우역 바이러스가 소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긴 후 우리 몸에 맞도록 특성을 변화시켜 홍역 바이러스로 진화했다는 뜻이다. 많은 농부가 소의 똥, 오줌, 호흡, 상처, 피 등에 가까이 산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처럼 세균이 옮겨진 것쯤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류는 소를 가축화한 이후로 장장 9,000년 동안이나 소와 가까이 지내왔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우역 바이러스가 가까이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도표 11-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낯익은 다른 전염병들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처럼 동물 친구들의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연 선택을 통한 인간의 질병으로 자리 잡은 침입자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동물들과 가까이 지내므로 아마도 동물들의 세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침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침입자들은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걸러지고 그 중에서 극소수만이 인간의 질병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한다. 현존하는 질병들을 간단히 훑어보기만 해도 우리는 동물의 질병이 인간의 질병으로 진화하는 네 가지 단계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따금씩 애완동물이나 가축에게서 직접
전염되는 수십 가지 질병에서 발견된다. 그 중에는 고양이 발토병, 고양이에게 긁혔을 때 생기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개의 렙토스파라증, 닭이나 앵무새의 앵무병, 폐렴과 유사한 전염병, 소의 블루셀라증, 열병의 일종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야생동물에서 질병을 얻기도 한다. 사냥꾼들이 야생토끼 가죽을 벗기다가 걸리는 야생토끼병, 패스트와 유사한 설치류의 전염병으로 사람과 가축에게도 감염됨이 이러한 예다. 이 같은 세균들은 아직 인간의 병원체로 특수화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직은 사람에게로 직접 전염되지 않으며 동물에게서 전염되는 경우도 흔치 않다. 두 번째 단계에 오면 원래 동물의 병원체였던 세균에 진화하여 사람들 사이에서도 직접 전염되어 유행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병은 몇 가지 요인 때문에 곧 소멸한다. 현대의학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감염되어 죽거나 면역성을 얻은 후 저절로 사라지기도 한다. 1959년 동아프리카에는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온용농열병, 관절통을 수반하는 댕기열 비슷한 전염병이라는 병이 나타나면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감염되었다. 이 균은 원래 원숭이의 바이러스였던 것이 모기에 의해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자들이 금방 회복되면서 다시는 감염되지 않도록 면역성을 갖게 되어 이 새로운 질병은 곧 소멸하고 말았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포트브레이크 열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렙토스피라성 질병은 1942년 여름 미국에서 발생했으나 곧 사라졌다. 치명적인 질병이 또 다른 이유로 사라진 예는 뉴기니에 웃음병이 있다. 식인풍습을 통해 전염되며 서서히 작용하는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데 이 병에서는 아무도 회복되지 못했다. 프루병은 뉴기니의 포레스족 2만 명을 전멸시킬 판국이었지만 1959년 전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부가 식인풍습을 금지하면서 프루병의 전염 경로도 막혔다. 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그 어떤 질병도 닮지 않은 질병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지만 이런 질병들은 한때 무섭게 유행하다가도 이내 나타날 때처럼 신비롭게 사라졌다. 가령 1485년에서 1552년에 유럽 전역을 휩쓸며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영국 바람병이나 18에서 19세기 프랑스에서 번진 피카르디 바람병 등은 현대의학이 그 같은 병을 일으킨 세균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수많은 질병 중 하나다. 인간의 주요 질병이 진화하는 세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은 원래 동물의 병원체였던 세균이 인간의 병원체로 자리 잡았는데 아직은 소멸되지 않아서 앞으로 인간을 죽이는 주요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다. 가령 설치류 동물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나사열,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고열, 두통, 근육통을 수반하며 사망률이 50% 이상이다. 의 미래는 아주 불투명하다. 나사열은 1969년 나이지리아에서 처음 관찰된 치명적인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아서 나이지리아의 병원에 단 한 명의 환자가 나타나도 병원 전체가 폐쇄될 정도였다. 나사열보다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은 라임병, 발진, 발열, 관절통, 만성 피로감을 보이는 감염질환이다. 이 병은 생쥐나 사슴의 진드기에 물렸을 때 피로헤이타라는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다. 미국에서 라임병에 걸린 사람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 병은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미 유행병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원숭이의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어 1959년에 처음으로 인간 환자가 기록된 아이즈의 미래는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더욱 안정적이다. 이 같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국한되어 있는 각종 주요 유행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질병들은 진화의 생존자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훨씬 더 많은 병원체가 동물에게서 우리에게 넘어오려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